로마 제국 역사 여행 제2강은 로마 역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대를 구분해 봤더니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00년이고요. 서로만 보면 1000년입니다. 19세기 유럽인들은 왜 로마는 멸망했을까? 이렇게 많이 따졌습니다. 또 그런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아니 1000년씩이나 유지했으면 됐지. 뭘 더 얼마나 더 길게 가야 됩니까? 망할 이유를 볼 게 아니고요. 로마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역사를 영위했냐. 이런 걸 보는 게 오히려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를 한번 구분해보면 이렇습니다. 초기에는 왕정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화국 시대가 이어지고 포에니 전쟁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마리우스, 술라,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시대가 오고요. 또 아우구스투스와 원수정 시대가 오고 군인 황제 시대의 혼란기가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 제국과 서로마 멸망이 있고요. 그럼 또 다시 1000년간 동로마 제국은 이어집니다. 유럽의 역사가들이 이 동로마 제국을 약간 비하하는 의미에서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비잔틴의 수도를 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이 서유럽인들을 이 동로마 제국을 로마에 붙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런 좀 약간의 그 감정적인 게 좀 남아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로마는 서로만 봐도 1000년, 동로마까지 하면 2000년이나 유지했던 대단한 나라였고요. 그 로마의 영역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인간이 만든 역사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 위대하고 또 비교 상대를 찾기 어려운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역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설에 의하면 물론 나중에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긴 했지만 전설적으로 내려온 이야기를 적은 겁니다. 자, 전설에 의하면 아프로디테의 아들 아이네아스가 트로이를 탈출합니다. 아이네아스 아버지는 안키세스였죠. 트로이의 장군이었는데 이 장군과 아프로디테가 결합을 해서 아이네아스를 낳게 되었고 트로이가 멸망을 할 때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처럼 서지중해를 떠돌다가 이탈리아 반도에 상륙해가지고 알바론가 왕가를 이룹니다. 그래서 후대의 유럽인은 스스로를 트로이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해 왔죠. 또한 전설에 의하면 알바론가의 왕녀 하나가 전쟁의 신 마르스를 만나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고요. 임신해서 쌍둥이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낳는데 이 쌍둥이를 강가에 버리죠. 강물에 떠돌아서 흘러내려가다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되고요. 이 목동이 데려다가 길러가지고 이 쌍둥이 형제가 성장을 해서 로마로 와가지고 나라를 세우죠. 그러다가 둘이 싸워가지고 로물루스가 동생을 죽이고 팔라티노 언덕에 독자적인 나라를 세웁니다. 그로부터 7명의 왕이 이어지는 왕정시대가 이어지게 되고요. 마지막 왕 타르퀴니우스가 로마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공화국으로 쭉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은 리비우스라는 사람이 로마사를 썼는데 그거에 기록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는 아포로디테의 후손이며 전쟁의 신 마르스의 후손이다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로마가 오늘날의 로마시에서 등장하고 있을 그때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의 이탈리아 반도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중앙에 로마와 그 라틴족이 있고요. 북쪽에는 에투도리아, 그 위에는 켈트인이 살았고요. 라틴족 밑에 산간지대에 삼리움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더 남쪽에는 마그나 그라이키아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흔히 그 장화의 모양이라 하죠. 그래서 장화의 뒤꿈치냐, 장화의 앞꿈치냐, 뭐 이렇게 흔히 부르는데요. 장화의 이제 발바닥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식민도시를 건설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 앞에 큰 섬이 있죠. 시칠리아 섬. 시칠리아 섬의 서부에는 페니키아인 또는 카르타고인들이 이제 식민지를 만들고 있었고 동부에는 그리스인들이 만든 여러 도시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작은 도시일 때 이 지역의 강대국은 에투루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중북부를 차지했었고요. 로마보다 앞선 문명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지중해 동부의 페니키아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또 이집트나 여러 선진 곳에 영향을 받아서 꽤 앞선 문명을 이루고 있었고요. 오늘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탈리아 여러 도시들이 있거든요. 특히 언덕 위에 있는 도시들은 대체로 에트루리아에서 출발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슬로우시티로 유명한 것이 오르비에토거든요. 로마에서 그리 멀지 않은데 여기 보면 언덕 위에 이렇게 도시가 있어요. 아레쪼도 그렇고 페루지아 같은 도시들은 에트루리아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에트루리아라는 나라는요, 문화 공동체였지 단일 국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뭐 전쟁할 때는 뭐 같이 뭐 했다거나 아니면 뭐 공동의 신을 모셨다거나 뭐 언어가 비슷했다거나 뭐 이렇긴 했어도 하나의 나라가 된 적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에트루리아에서 로마는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어요. 에트루리아는 상업과 기술이 상당히 앞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배운 가장 뭐 유명한 것은 아치라고 할 수 있죠. 에트루리아 아치. 오늘날에도 페루지아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에트루리아 시대의 아치를 만날 수 있는 거고요. 장화의 뒤꿈치와 앞꿈치의 바닷가에는 마그나 그라키아라고 불렀던 그리스인들의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도시들은 포세이돈이야, 오늘날은 파이스톤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고요. 지금도 가보면 포세이돈 신전이었죠. 그 밑에는 엘레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벨레아라고 부르는데 고대에는 엘레아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이곳에 파르메니데스 제논 같은 사람이 있었죠. 흔히 엘레아 학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 남쪽에는 크루톤이라고 하는 장화의 발 밑에 같은 곳인데 피타고라스 학파의 활동지였던 도시들이 있죠. 그러니까 바닷가에 여러 도시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명한 도시들이 쿠마에, 나폴리, 엘레아, 크로톤 이런 도시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그리스인들은 내륙 지방까지 영위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도시를 만들고 상업 활동을 주로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시칠리아에는 또 여러 도시들이 있었죠. 시라케사가 있고 젤라가 있고 아크라가스가 있고요.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활동했던 그런 거.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곳에 가보면 여러 고대 그리스의 유적을 만날 수가 있죠. 자, 그럼 참고로 이 그리스인 또는 헬라인, 히라빈, 사실 그리스인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고요. 뭐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헬라인 또는 뭐 한자로 하면 히라빈이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문화 공동체였던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지중해 전체에 퍼져가지고 여러 도시들을 세우죠. 우리가 흔히 식민도시라고 부르지만 뭐 그럼 본국하고 연결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인구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남자들이 그냥 배를 타고 가서 도시를 개척하고 거기에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수백 개의 도시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건데 그중에 이탈리아 반도에 만들었던 도시들이 쿠마에, 파레스틴, 크로톤, 뭐 시라쿠사 뭐 이런 도시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칠리아 건너편에는 헬라인이 아닌 헬라인과 다른 문화를 가졌던 페니키아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페니키아인은 오늘날 레바논 지역에서 살았던 상업 민족이었는데 이 레바논 지역은 동쪽에 아시리아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치가 불안한 거죠. 여기 있던 사람들이 아프리카 북부로 이주를 해가지고 오늘날 튀니지 북쪽에 카르트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서 이 서부 지중해 패권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트루리아인들은 내륙의 언덕 위에다가 요새 같은 도시를 만들었다면 헬라인들은 주로 상업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바닷가의 도시들을 이렇게 건설을 했죠. 그래서 엘레아도 가보면 이렇게 바닷가에 있고요. 시라쿠사도 원래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의 도시였죠. 여기도 그 오르티지아라고 섬에 원래는 이렇게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으니까 방어에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섬에다가 만들고 육지로 이렇게 확장하는 개념을 하게 되고요. 피타고라스가 살았던 크로톤에도 마찬가지 바닷가에 이렇게 도시들을 만들어서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헬라인 도시도 에트루리아의 도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국가로 유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에 있었던 많은 헬라인의 도시들도 서로
경쟁만 했지 문화 공동체이긴 했어도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보다는 훨씬 선진 문명권이었다. 나중에 로마가 이 마그나 그라키아 지역을 점령한 후에 자신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이 헬라인의 문화들을 가져갑니다. 언어도 가져가고 거기에 있던 뭐 여러 조각상도 가져가고 사람도 잡아다가 노예로 데리고 와서 선생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선진 문명을 로마가 이들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는 내륙의 언덕에 세웠습니다. 흔히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7 언덕에 세웠다라고 흔히 알려져 있죠. 여기 빨간색 이름이 세르비우스 성지역이거든요. 서기 390년에 켈트인의 공격을 받은 다음에 성벽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성벽 안쪽에 7개의 언덕에서 주로 거주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언덕이 왜 언덕이냐면 언덕 위에는 사람이 살만했고 그 언덕 사이사이에는 늪지였던 거죠. 이렇게 냇물이 흐르는 늪지여가지고 사람 살기 힘들어서 이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이렇게 살게 되었던 거고요. 최초의 왕이었던 로물루스는 팔라티노 언덕에 거주지를 정하고 그때부터 여기 팔라티노 중심으로 나라가 만들어지다가 점차적으로 이주민들을 받아들여서 다른 여러 언덕들의 거주지를 만들게 되었던 거죠. 또 그 중에 하나였던 카피톨리노 언덕은 신들의 공간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신전을 짓고 뭐 제사를 지내고 했던 거죠. 근데 로마라고 하는 이 내륙의 언덕에 세웠던 로마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의 군사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땅을 뭐 개간을 해가지고 농업을 했고, 그런데 이 언덕에 도시를 만들고 농업만으로는 이 나라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약탈 경제를 기본으로 삼았던 거죠. 남자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전쟁이죠. 그러니까 전쟁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주변 지역을 약탈함으로써 나라를 유지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자들끼리만 모이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네, 여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 지역을 약탈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에피소드가 사비니 여인의 납치예요. 로마 역사에 또는 나중에 유럽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로 알려져 있죠. 이웃에 있었던 사비니족에 쳐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뺏어오는 이게 약탈 경제의 기본적으로 하는 짓들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이제 확장을 이제 하게 되고 주변 지역을 하나하나 넓히면서 라틴족 또는 에트루리아인과의 치열한 경쟁 또는 타협 이런 걸 통해서 세력을 점차적으로 키우는 게 로마의 초기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초기에는 7명의 왕이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처음에 로물루스부터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까지 7명이 쭉 있었는데 앞에 4명은 라틴인과 사비니인이었고요. 그러니까 로물루스가 뭐 이렇게 팔라틴 언덕이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라틴인, 주변의 라틴을 공격해서 흡수를 하고 사비니 공격해서 흡수하고 그 중에 사비니인 중에 부족장이 이제 로마 왕이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프리스쿠스 때 가면 에트루리아인이 왕이었어요. 5번째, 6번째, 7번째 왕은 에트루리아인이면서 로마의 왕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로마가 에트루리아인이 흡수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왕이니까. 근데 왕이라는 건 이 동양의 왕은 좀 달라요. 절대 권력은 아니고 군 통수권, 군의 사령관, 그리고 중요한 건 종신직이었다는 거죠. 유럽의 왕이라고 등장한 사람은 대부분 종신사령관이에요. 스파르타의 왕이 2명 있었거든요. 스파르타 왕도 전쟁의 사령관이면서 종신직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습은 안 돼요. 스파르타 왕은 세습이 되지만 이 로마의 왕은 세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유럽 어떤 정치의 특징이기도 해요. 후대 베네치아에도 공화국이 생기거든요. 근데 베네치아의 공화국의 수장은 한 50세 임명이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세습이 안 되는. 그러니까 로마의 왕도 그런 식이었습니다. 약탈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령관이 중요하잖아요. 대장이 전쟁을 잘해야지 나라가 잘 되기 때문에 전쟁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번 왕이 되면 계속 죽을 때까지 사령관을 한 거죠. 사실 이래야 이 전쟁도 잘하고 나라도 유지가 잘 되죠. 그렇게 해서 7인 왕정시대였다가 마지막 왕이었던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보스가 이 라틴인들한테 쫓겨나게 되죠.
어찌 보면 라틴인과 에트루리아인의 협력을 해가지고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왕이 이제 됐는데 타르퀴니스 왕이 권력을 더 많이 가지려고 머리를 썼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 내부의 반발에 의해서 이 왕이 쫓겨나게 되죠. 특이하게도 이 왕을 쫓아낸 사람 중에 한 명이 브루투스였어요. 그러니까 브루투스란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이 타르퀴니스 왕을 쫓아내죠. 나중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공화정의 마지막이었던 리더를 죽인 사람 중에 한 명도 브루투스죠.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브루투스란 이름이 이제 500년을 사이에 두고 미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공화정으로 변화된 로마는 점차적으로 외부로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509년에 그 왕이 쫓아내서 공화정이 되었으면서도 뭐 한 방에 이렇게 커진 게 아니라 조금씩 주변을 넓혀가면서 기원전 338년이 되면 라틴족과 주변 여기 빨간색 돼 있는 데까지 확장을 해 갑니다. 기본적으로 로마는 남자들 위주의 군사 집단에 따르죠. 약탈 경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을 언제 어떻게 하냐? 로마의 전쟁은 봄부터 가을까지만 합니다. 3월 15일에 사령관을 뽑아요. 그 사령관이 콘술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는 집정관. 집정관을 2명을 뽑아가지고 사령관을 시키는 거예요. 이 집정관은 교대로 지휘를 합니다. 하루씩. 오늘은 이 사람, 그 다음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집정관은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당연히 전쟁 수행 능력이, 아니 전투력이 대단한, 지휘력이 대단히 있는 사람을 집정관을 뽑겠죠. 그 사람에 의해서 국가 통치도 되고 전쟁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계속 봄부터 가을까지 전쟁을 합니다. 하면서 계속 영토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338년에는 이렇게 빨간색까지 했고 기원전 290년에는 여기 분홍색까지 하게 되고 기원전 272년에는 남부 지역까지 이 장화의 발밑에까지 확보를 하게 되고 기원전 264년이 되면 북부 에트루리아를 점령함으로써 반도 전체를 영역으로 했던 로마 공화국이었습니다. 공화정이 시작함으로부터 한 250년 이렇게 걸리죠. 250년 동안 꾸준히 세력을 넓혀가지고 반도 전체를 그들의 땅으로 했다라고 하는 게 이탈리아 정복 과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발생을 합니다. 기원전 390년에 오늘날의 이탈리아 롬바르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뭐 베로나, 토리노, 밀라노 이쪽이 롬바르드 지역인데 이쪽에 살던 켈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로마까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로마를 몇 달 동안 점령을 합니다. 아주 싹쓸이 약탈을 해가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성벽을 쌓게 됩니다. 세르비우스 성벽을 해요.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파란색 성벽이 있죠. 7개 언덕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만들게 된 거죠. 사실 이때 본격적으로 7개 언덕에 거주지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 전까지는 뭐 팔라틴 언덕, 몇 개 언덕이 있다가 계속 외부에서 이주를 해오면 하나의 언덕을 이렇게 주기 시작해서 7개 언덕이 연성이 되었고 세르비우스 성벽이 있으면서 그 안에 거주지가 만들어진 게 된 거죠. 오늘날에도 세르비우스 성벽을 만날 수 있어요. 로마의 그 기차역 있잖아요. 페르미니역 가보면 앞에 광장이 있고요. 그 광장 끝에 여기 이렇게 성벽의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원전 390년에 쌓았던 성벽의 흔적이고요. 그러다가 요 이후에는 로마가 외부로 계속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 성벽을 필요가 없어요. 외적이 쳐들어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니 전성기를 누렸기 때문에. 그러다가 서기 275년쯤 되면 이때 로마란 나라가 아주 어려워지거든요. 흔들흔들하고 실제로 북방에 게르만족이 쳐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우렐리우스 성벽을 만들게 되죠. 오늘날 로마시를 방문하게 되면 이 아우렐리우스 성벽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이렇게 있는 이게 이제 아우렐리우스 성벽인 거죠. 이탈리아 남부에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었던 삼류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삼류민과의 1, 2, 3차에 걸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삼류민들이 로마의 3배의 영토를 갖고 있었고 인구도 2배가 있었다는 거죠. 훨씬 더 강력한 무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역의 연방 체제였고요.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냥 문화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통일된 지휘 체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삼리움이 살고 있던 지역이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인들로서는 이들을 물리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거죠. 그렇지만 로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끈질겨요. 그리고 아주 지략적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전투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킵니다. 원래 한번 해서 안 되면 또 바꾸고, 특히 삼리움인들과의 싸움에서 이 로마가 배운 중요한 기술이 있어요. 기원전 4세기, 3세기 이때는 그리스의 전투 기술이 들어오거든요. 그리스의 전투 기술이 뭐냐면 팔랑크스 집단 보병 전술이죠. 긴 창을 들고 3열, 6열의 집단이 움직여서 전투를 벌이는, 이게 고대의 기본적인 전투 방식인데 이 알렉산드로스가 이걸로 승리를 거뒀죠. 페르시아를 물리치는 혁혁한 공을 했던 게 이 팔랑크스 집단 보병 전술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도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싸웠는데, 문제는 삼리움의 땅이 산간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집단 보병 전술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훨씬 더 작게 소형으로 하고 여기에 그 중대장한테 훨씬 자율성을 부여해가지고 집단 보병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내요. 이때부터 로마의 전투 기술이 지중해 최강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외부의 기술을 들여와서 자기 거를 만드는, 그런데 굉장히 유연한 사람들인 거죠. 또한 이 삼림들과의 전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로를 이때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봤던 아피아가도가 이 삼림인들과의 전쟁 수행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병사들을 신속히 이동하게 하고 또 보급품 이것들을 빨리빨리 조달하기 위해서 도로가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 위해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초기에는 로마가 열세였지만 점차적으로 패전에서도 지혜를 얻어가지고 끈질김을 가지고 삼리움민들을 물리치게 된 거죠. 마지막 단계는 남부 지역에 있었던 마그나 그라키의 여러 도시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거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던 도시가 타렌툼이라고 하는 도시였는데요. 이것은 원래 스파르타인들이 와서 건립했던 도시였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항구였고 아주 번영을 누리고 있던 곳이었어요. 아주 부자였던 거죠. 근데 이 타렌툼이라는 도시는 시민들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용병들을 써가지고 어떤 전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엔 로마를 계속 하다가 이 타렌툼에서 에피로스의 피루스라고 하는 장군한테 용병률을 주고 끌어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는 이 피루스라고 하는 사람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피루스가 훨씬 더 앞선 전투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초기에는 이 피루스한테 졌죠. 근데 문제는 피루스가 이기긴 이겼어도 계속 자기 병력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피루스의 승리라고 하는 관용구가 탄생을 했어요. 전쟁이 이겨도 내가 계속 나의 병사들의 손실을 입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인들과 한번 싸워서 한 번 더 승리를 거둔다면 우리는 완전히 끈적할 것이다. 승리는 뭐 하냐는 거죠. 로마인들은 패해도 계속 병사들이 조달이 됩니다. 그런데 피루스는 자기가 꾼 병사들이 한정이 있었던 거죠. 전투 기술은 앞서 있어서 로마에 이길지언정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로마인들은 천천히 그리고 끈질기게 이탈리아 반도를 석권해 나갑니다.